예, 독서 토론 10주 2차 시 합시다. 1차 시에서는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문제를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서 다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소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그 대상의 작품들 또 설명을 했고요. 자, 2차 시에는 대상으로서의 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청준 소설과 공지영 소설을 분석하면서 이 두 소설에서 그 장애인들을 어떻게 타자화하고 있는가, 즉 배제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제목 이잉여적 존재로서의 장애인. 글을 쓸 때는 이런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서 내가 찾아낸 하나의 키워드가 이거죠. 이잉여적 존재. 장애인을 이잉여로 보는 거죠. 이잉여. 자,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 역사를 소재로 실제 인물을 모델로 창작됐는데 좀 오래된 소설이긴 합니다. 1974년과 75년에 그리고 76년에 이제 출간을 했고요. 이제 조백헌 원장이 소록도에 부임을 해서 매립공사를 시작하면서 원생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을 일부에서 이제 담고 있고, 2부는 오마도 간척사업 공사 기간에 조 원장이 겪는 갈등과 고뇌를 중심으로, 3부는 조 원장, 조백헌 원장이 소록도를 떠난 후 7년 뒤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생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게 이청준 소설의 이제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서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는 이상욱이라고 하는 보건과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1부, 2부, 3부, 3부는 신문기자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2부는 이제 조백근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선들은 천국 건설을 둘러싼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적 관계와 그 대립적 지향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서술 전략이 된다. 좀 전문적으로 써놨습니다. 이제 그 문학 연구 논문 평론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이제 1부에서 서술의 시점은 보건과장 이상옥, 그리고 원장 조백헌, 2부는 조백헌, 3부는 신문기자 이정태 시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이런 얘기고, 소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나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와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 오마도 간척 사업을 시작하는데, 공사 기간 내내 나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돼요. 나환자들에게는 일제시대 때 주정수 원장이 행했던 낙원 건설의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환자들은 이 조백헌 원장의 헌신에 감동해서 이제 간척 사업에 많이 동참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려움을, 간척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알죠? 뭔지. 바다를 메우는 거잖아요. 돌멩이 갖다 메우고 그 흙으로 메워서 이제 간척지를 만드는 건데, 지금 같으면야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그 최첨단 그 건설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야말로 돌 실어다가 일일이 갔다가 이렇게 바다에 넣고, 그런 그야말로 원시적인 그런 노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힘들죠. 근데 이제 이 간척지를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로 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마땅치 않아 했지만 조 원장의 헌신에 감동해서 이 나환자들이 간척 사업에 동참하고 어려움을 감내해요. 그런데 이 조백헌 원장에 대한 원생들의, 그러니까 나환자들의 신뢰가 깊어지자 이제 보건과장 이상욱은 또다시 누군가가 우상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여기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 주정수 원장과 관련된 거죠. 누군가 우상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 원장에게 이 병원을 떠나기를 권해요. 조 원장은 간척 사업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섬을 떠나지만 7년 뒤에 민간인 신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가마인 서미연과 윤혜원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미가마는 이제 음성 환자를 말합니다.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뭐 좀 나았거나 그런 음성 환자 서미연과 윤혜원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섬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된 진정한 천국의 건설을 꿈꾼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당신의 천국의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청준 소설은 1차 시대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지배와 피지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권력 관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당신의 천국을 분석하고 있는 논문들은 사회와 개인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에 집중해서 이청준의 어떤 정치적 전망을 이제 그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 작품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나, 이런 흐름이 이제 큰 연구에, 그동안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 관련된 연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처럼 당신의 천국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찾아낸 뭐 연구 논문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모르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 한센병으로 대변되는 나 환자를 말하던 나병, 한센병으로 대변되는 장애인들을 경제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소설의 주된 공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시적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거고, 비가시적은 뭡니까? 이제 감춰져 있는 거,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미시적인 작은 권력작용의 대상이 장애인이다라고 하는데 주목해서 이제 이 작품을 내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소설에서 어떤 소설? 이청준의 당신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한센병 환자로 대변되는 소록도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이들, 이게 중요합니다. 섬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지배자들에 의해 규정되는 잉여적 존재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오로지 벌거벗은 생명 외에 지닌 것이 없는, 전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자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선이나 좋은 것을 말하든지 간에 만약 그것이 우리가 바랄 만하지 않고 우리가 동의할 만하지도 않는 것이라면, 선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소외된 가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선이나 좋은 것이란 우리의 삶을 밖으로부터 억압에 들어오는 타율적 강제의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소록도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일부에서 병원장 조백헌은 섬 사람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내재한 불신과 배반을 치유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자신과 구분짓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섬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당신들이라는 호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와 당신, 이렇게 섬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죠. 소록도 이런 소통 불가능성은 사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조백헌과 이상옥이, 조백헌 원장이고 이상옥은 보건과장이죠. 두 사람이 천국 건설을 둘러싸고 주차 타자 시각차를 현격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조백헌 원장은 이 섬이 죽은 자들의 섬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만이 말을 하며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동상의 성을 빠져나가다 물귀신이 되어간 사람들이
낙골당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망령들이 말하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국도 이 섬은 죽은 사람들만이 가장 정직한 말을 하는, 따라서 사자들이 넋이 살아있는 죽은 섬이라고 응수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조베커는 나 환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서로 운명의 다른 조건에서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조백헌 이후에 병원장이 된 주정수 원장의 의지에 선언되고 약속되었던 낙원의 건설 역시 역설적으로 한센병 환자들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들을 삶의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삶의 지옥일 뿐이었거든요. 따라서 서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은 언제나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ing애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그들을 위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명분은 그들에게 보다 인간답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의 대응을 보이는데, 하나가 뭐냐면 섬에서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다가 죽죠. 또는 자살. 자, 하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운명을 조용히 감수하고 나서 때가 되면 새로운 복락과 유한이 약속된 주님의 날을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따금씩 그 약속된 날을 기다리기도 너무 깊이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날을 기다리다 못해 마침내 스스로 주님의 날을 앞당겨 자살을 말하는 거죠. 섬에서 탈출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들이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죠. 섬 사람들의 주체적 운명이란 한센병 환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측면에서 한 인간이 되는 것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건 억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지배하는 방식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의 증거로서의 탈출은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금 타자, 환자와 노예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죠. 이것이 이청준 소설 당신들 천국에서의 한센병 환자와 섬 사람들 간의, 그러니까 잉여적 존재로서의 한센병 환자, 섬 사람들의 잉여적 존재로서의 운명적 현실이에요. 장애인들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 아니라 수용소에 수용되고 갇히죠. 병원장 윤리에 의해서 생성되는 낙원은 천국은 그곳을 생성하는 주체, 살아가는 주체들에게도 결코 낙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정준의 당신의 천국이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정소설 도가니에서 뽑아낸 키워드는 이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이. 다른 언어를 쓰는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2009년에 나왔군요. 장비에서. 공정소설 도가니는 우리 지역 광주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짧은 보도기사 한 줄에서 시작된 소설입니다. 이후 이 소설이 영화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 사건이 알려지죠. 그래서 장애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도가니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한 이런 자들을 이제 기소하고 이제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정 검사예요. 이문정 검사가 광주지검에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이 도가니 사건의 이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이제 공판에 참여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자, 이 소설 도가니는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한 기득권층의 모순과 비리,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법 제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죠. 소설은 작중인물 강인호가, 영화에서는 공유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죠. 강인호가 무진시에 있는, 되게 이제 김승옥의 무진 기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주나 이쪽 지역을 이제 소설에서 무진 안개가 가득한, 뭐 나름의 의미가 있죠. 안개가 가득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또는 뭐 감추기 쉬운
그런 하나의 이미지화된 도시로서 무진, 그 소설에서 많이 쓰죠. 작중인물 강인호가 무진 시에 있는 농학교인 자해학원에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는 것으로 소설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강인호는 부임한 첫날부터 자해학원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을 목도해야 본다는 얘기죠. 그곳에서 그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지닌 복합장애아가 기차사고로 죽고 15살 연두와 유리가 자해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이강석과 이강복 쌍둥이 형제, 그리고 기숙사 생활지도교사인 청각장애자 박보연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 학생들에게 끔찍한 린치와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 무진인권 운동센터 시대는 대학 선배 서유진과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가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복판에 서게 됐죠. 작가는 이 같은 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거짓과 폭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똑바로 보게끔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뭘 좀 설명하고 싶냐면, 이제 이 소설과 관련된 평론들, 그다음 논문들을 좀 보면 이 소설의 재현의 측면에서 특정 계급이나 소수 집단의 전형성을 박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조금 이제 어떤 소설 미학의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글이 있는데, 자해학원의 감사 요청을 묵살하는 교육청의 장학사나 친수와 민수 형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생활지도교사 박보현, 행정실장과 기숙사 사감인 윤자애를 어떻게 이제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억센 인상, 눈매가 얍삽하고 추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냉소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외형 묘사가 있는데, 반면에 진실과 정의, 인간 본성의 가치는 강인호와 특히 서유진을 통해 전달되면서 미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의 실제 인물들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서 이제 이런 인물에 대한 묘사가, 성격 묘사라든가 외양 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 안에서 인물의 형상화가 단선적으로 소위 흑백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제 일정한 한계로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내가 이제 이런 글을 썼냐면, 어떤 인간도 단 한마디의 말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착하다거나 약하다거나 순진하다거나 비열하다거나 이런 평가의 말들은 한 인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의 내면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단지 그것이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같거나 혹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그 아이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이런 인물들이 또 이렇게 냉정하거나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성격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죠.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친절하고, 또 자기 가족들, 특히 자기 자식들한테는 또 얼마나 그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인가요?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악하긴 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어쨌거나 소설의 경우에 인물의 성격을 형성할 때 이렇게 선과 악의 단순한 대구도를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인물들에게, 그런 부정적 인물들을 그런 부정적 인물들에게 윤리적 분노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당장은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왜 그러한 일들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숙고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정적 인물들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한정 지을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정적인 인물들의 잘못된 행위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를 놓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악한 인물들의 행동의 결과로만 이렇게 귀결될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소설 안의 인물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틀린 시선을 내가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여기 인용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자해학원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는 박 선생이 이제 강인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여기 계시면 알게 되겠지만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피해의식이 심한 것이 농아들이에요. 자기네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을 민족이라고 하면 그들은 수화를 쓰는 이방인,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민족이죠. 아시겠어요? 다른 민족이라고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거짓말도 그들의 풍습 중 하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 학교인 자예학원의 교사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돌봐야 할 이런 장애 아이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식으로부터 이 비극의 단초가 이미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인식은 소위 황 변호사가 이제 정의신문 중에 하는 다음과 같은 말, 여기 볼까요? 여기 피고들을 고발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청각 장애인으로 이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랜 시간 격리되어 어쩌면 우리와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활관 지도교사 윤자애가 황 변호사의 정의신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에 청각인데 오타가 나왔네요. 청각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남의 말 못 듣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얘기할 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다 싶어도 전혀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인용한 발화 중에서 장애 아동들 그들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는 대체 어떤 우리냐 이 말이에요.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라는 그들의 이런 인식은 이 소설에서뿐 아니라 어쩌면 청각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의 고정된 인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애인들을 은연중에 타자로 설정하고 있는 비장애인들 곧 우리 모두인 셈이죠. 강인호가 장애 아동들과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낯설고 불편한 느낌이라든가 성폭행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거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됐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 독자들은 소설의 부정적인 인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소설 도가니의 장소인 청각 장애인 학교 자예학원은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소록도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과는 분리된 공간이죠. 안개 속에 있는 자예학원은 명목상으로는 도교육청의 표창을 여러 해 받은 훌륭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예라고 하는 이름은 강한 반어적 어휘죠. 자예학원 내에서의 폭행과 억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자예학원은 고립된 안개 속에서 모든 것을 은폐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도 없고 외부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해 대신 폭력이 행해지는 자해하고는 무진의 명물인 두꺼운 안개로 가려진 채 진실을 왜곡해요. 교장 등은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의 악행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죠. 응? 장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남은 문제가 뭐냐? 장애 아동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가 이거겠죠. 자, 이 소설의 경우에 공지영 도가니를 말합니다. 청각 장애아들이 비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언어, 수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교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들을 성폭행했던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들은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자기 발견이 매우 소중한 것이죠. 자, 한 주체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사랑을 통해 배운 자기 몸을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무시 형태죠. 신체적 학대의 결과는 그러니까 아동 학대든 데이트 폭력이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가정 폭력이든 이런 뭐 또는 이런 어떤 신체적 학대의 결과는 사회적 치욕의 형태와 함께 자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폭력의 피해자 희생자는 치욕을 느끼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믿음, 스스로의 어떤 존엄성이 훼손되잖아요. 내가 존엄한 인간인가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믿음,
또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는 문제를 가져와요.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견뎌내야 했던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자기 존중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주체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의 이제 장점이 바로 이런 주제의식이죠.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뜻해요.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하나의 특수한 인격체로 인정할 때 자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거든요. 소설 내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그들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그들을 온전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강인호와 서유준과 같은 사람들의 연대의 힘,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의 의의를 아마 그 1주차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특히 이제 이 공정 소설 도가니와 같은 경우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어떤 감정적 연루가 일어납니까? 그 윤리적 분노죠. 그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실 은폐했던 이런 자들에 대한 윤리적 분노.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좋은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저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 분노가 개개인의 독자, 개개인의 관객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그래서 운동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재판부에 그들을 엄벌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하고, 밖에서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 도가니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독서는 결국 이제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죠. 독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인식의 확장에서 더 나아가서 소위 도가니 현상에서처럼 분명히 잘못된 옳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 바깥에서 연대하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틀을 갖출 수 있는 매우 좋은 그 하나 연대의 공감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는 게 독서의 궁극적인 어떤 의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1차 시 때 그 김범수의 원래 김범수 원곡이고 이무진이 좀 불렀던 집밥 조금밖에 안 들었죠? 또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내 집, 내가 고른 침대, 친구들과 페인트 칠할 때 여기 물 놓지 그땐 기뻤지.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땐 느꼈지 이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걸. 어쩌다가 모든 게 끝나 사랑의 법칙 실수가 날 넘어지게 눈 가린 것처럼 걸을 수 없어 집밥
나를 안아주는 것. 예,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